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이번 춘3월의 세 가지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였던 연준 FOMC의 파도를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전날 1.7% 하락했던 걸 오늘 새벽에 1.4% 정도 반등했지만, 이거는 이제 FOMC라는 변수를 모르고 봤을 때는 그냥 뭐 단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FOMC 성명서에서 금리 동결 나왔을 때 요때 한 번, 그리고 30분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때 또 한 번 월가는 약간의 실망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상승폭은 2%도 넘었었는데 이걸 깎아먹은 거죠. 그 이유는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기대했던 유동성의 향기가 조금 약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내일 마침 미국 증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이번 주 말까지는 조금 홀드를 하자. 거기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와 제롬 파월 이렇게 두 사람의 그야말로 파월 게임, 그러니까 이제 월가도 이 두 사람을 양팔적으로 올려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동성의 향기를 풍겨줬다, 그럼 트럼프가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관세 갑질을 더 휘두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의 역학관계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도 문제, 또 지금처럼 저울이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도 문제, 하여튼 불확실성의 그 향연이라는 거죠. 자, 이 FOMC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또 마바라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막 떠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번 FOMC를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하나였다면 꼴 보기 싫은 게 두 개 정도로 엇갈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FOMC가 트럼프의 마음에 들도록 유동성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주면 트럼프가 또 매파적으로 관세 갑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연준 입장에서는 글쎄 힘 조절에 좀 매우 신경을 쓴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 이제 트럼프가 마음에 먼저 들어 했던 거는 뭐냐면, 현재 고용시장은 solid, 견고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한때 꿈틀하면서 올라오는 했지만 다시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somewhat elevated,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실히 올랐어 이건 아니고 막연함에나마 올라온 것 같다, 이런 이제 애매한 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왔을 때 지난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거 보면 확실하게 물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나마 이제 표현을 완곡하게 해주는 거를 마음에 들어 했을 거고, 그 대신에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실업률이 안정적이라니까 이 코멘트의 조합은 그 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FOMC 결과치고는 만족스러울 만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일부 인플레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또 한번 이렇게 트럼프의 마음을 살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약간 디스처럼 느꼈을 두 항목도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바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거, 그리고 그 QT, 이름하고 다르게 전혀 귀엽지 않은 양적 긴축, 이 측면에서 미국채 비중을 더 줄이기로 한 거, 이 두 가지는 이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했을 대목이죠. 자, 그럼 결정적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FOMC 결과에 딱 그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원래 반등폭보다 상승폭이 줄었던 이유, 그건 바로 6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낮아진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생각보다 유동성의 향기가 좀 약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약 2.5회 정도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2회, 두 번으로 0.5회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를 그나마 견제하고 뜯어말릴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불필요하게 유동성의 기미를 또 주면 트럼프가 바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지난 바이든 정권 때 그 IRA, 그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던 게 그 IRA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잖아요. 우리말로 인플레이션 억제책. 근데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그 에너지 비용에 보조금을 투입해버리는 이런 발상 때문에 연준이 당시에 물가 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 트럼프도 이제 임기 초반 지지율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번이 두 번째 임기라 연임을 못해.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단임이란 말이에요. 4년짜리. 근데 이제 관세 갑질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이럴 때 유동성이나 왕창 풀어서 돈의 값어치를 좀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이번에도 또 지난 바이든 정부 때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번에는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도 뭐 추경 논의가 또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대한민국 경제처럼 성장률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딱 그 저처럼 몸은 뚱뚱하고 혈압은 높은데 기운은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뭔가 원인을 고치든가 아니면 체질 개선을 해야지, 그냥
기운이 없다는 것만 보고 왕창 고열량 영양분을 때려 넣는다? 그러면 이제 활력이 올라오는 것보다 혈압이나 아니면 다른 BMI 지수 올라가고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참 우습게도 이런 식의 처방을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 내내 해왔고 또 지금 트럼프도 그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이런 와중에 그나마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보다는 더 많은 카드를 들고 있는 게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부작용이 그 관세가 전가된 것만큼 또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건데,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많은 카드를 가진 건 뭐냐? 바로 그 결정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의무감 자체가 트럼프는 없기 때문에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비용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대도심을 제외하고는 뭐 미국에서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국에서 유가만 못 오르게 꽉 붙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소비자 물가는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트럼프가 관세로 병준 다음에 새로운 약을 또 하나 들고 나섰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존 그 광물, 히토류 포함해서 이거 채굴권 플러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원전하고 전력시설까지 미국이 소유하는 안에 젤린스키한테 사인하라고 지금 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젤린스키가 뭔가 그 진짜 심각한 약점을 잡힌 게 분명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예전 한일합방 당시도 아니고 2025년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막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젤린스키가 미국 혹은 트럼프한테 어떤 약점을 잡혔을까? 저는 이거 반드시 그 자지 소로스 형님의 아들 그 알렉산더 소로스하고 바이든 그 아들인 헌터 바이든 그 인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뭐 등기 임원으로 있는 거,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내 생화학 무기 연구소의 후원자로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가 다음 관세 발효를 4월 2일로 잡은 거는 지난 트럼프 취임식의 경우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 FMC가 그 열흘 뒤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FMC를 먼저 결과 보고 또 금융시장 반응도 다 본 다음에 관세 발효를 하려고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FMC 뒤로 또 이번엔 열흘 뒤로 잡은 건데, 어제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과는 다르게 현재 백악관에서는 이번 관세를 이제 상호 관세,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때린다는 이런 차원이니까, 만약에 상대국이 대미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도 여기 따라서 철회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관세, 또 첨단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상호 관세를 밀어붙일 것으로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하는데요. 또 마침 이제 오늘 새벽 FMC 이후로 외신들이 활발하게 지금 트럼프와 연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의 경우는 트럼프가 최근에 뉴욕 증시 주가 하락에도 약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미국 일반 가계의 주식 보유 규모가 역사상 최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이 도래할 경우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이전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은 지난 1기 때에 비해서 확실히 미국 증시 동향에 둔감한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바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내 저소득층의 공화당 지지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라서 트럼프가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그 다음 이제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와 연준의 현재 엇박자는 월가로여금 조정 기간을 더 늘리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현재 트럼프의 위험한 질주를 막는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연준 FMC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괜히 좋은 모습 보여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우는 애 뭐 준다고 막 억지 울음을 막 짜내면서 이렇게 막 액션을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FMC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전날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높았던 게 이제 나스닥 지수의 이제 반등폭이었는데, 물론 전날 잃어버린 거를 다 되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빅테크,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여간 거의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 다 뭐 1 내지 2% 상승했고요. 이 중에서 테슬라가 모처럼 5% 넘게 오르면서 상승률 상위권에 랭크됐는데요. 물론 테슬라도 지금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5% 반등이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또 워싱턴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였냐면 바로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부통령 자리를 예약했던 팀 월치의 언행이 갑자기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공개 강연회 자리에 나서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꼴보기 싫었는지 하여튼 나는 요새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거 보는 낙으로 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강연하다 말고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주식 앱을 열더니
좀 전에 봤을 때부터 테슬라 주가 더 떨어졌네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청중들이 처음에는 약간 조크로 받아들이다가 아니 저거 대놓고 테슬라 숏 지령 내리는 거 아닌가, 저거 시세 조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웅성웅성 하는 분위기로 바뀌니까 이 팀 왈츠가 제가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그 주주분들을 블레임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주분들은 치실로 그 차에 붙어있는 테슬라 마크를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애써 썰렁한 농담을 하고 자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간밤에 미국 SNS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대 이제 급등이 테슬라가 나왔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테슬라 기존 주주들이 어디서 저런 선거에도 진 폐잔병 새끼 정치권 나부랭이가 감히 테슬라 주가를 마음대로 떨어뜨리려고 하냐, 이런 어떤 분노의 반발 매수였죠. 그래서 결국 오늘 새벽에 테슬라 주가는 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아니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안티인지 아니면 오히려 찬티라서 사람들 반발심을 자극해서 테슬라 주가를 더 띄우려고 지가 미리 사놓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약간 알 수 없는 캐릭터예요, 이 팀 왈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체대 나와서 고등학교 체육선생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가만있어, 이건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안민석 같은 케이스인가? 하여튼 미네소타주에서 민주농민노동당으로 출마해서 당시 현역이었던 육선 주지사를 물리친 입지전적인 어떤 정치 데뷔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공약이 이제 보편 무상급식, 그리고 대마초 합법화, 또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익 증진,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선생이었다는 사람이 저런 공약을 들고 나오냐고 이제 말이 많았다고 하죠. 근데 역시 또 이 인간도 지난 9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던 그 흑역사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우리처럼 길에 가는 차를 전부 잡아 세워놓고 집중 단속 성격으로 음주 단속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심 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거는 사실상 뭐 상습범이란 뜻이고, 또 누가 봐도 이제 막 지그재그로 운전 개판으로 하다가 신고 당했던가 아니면 그 순찰하던 경찰한테 딱 잡힌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첫 하원 의원 선거 나갔을 때 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가 당선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인정하면서 나 그래도 그때 이후로 술 끊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지랄하지 말라는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미국 대선 캠페인 당시에 어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기가 이제 중국 천안문 사태 당시 홍콩에 있었다가 당시 중국에서 그런 일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중국으로 입국을 했다. 근데 당시 이제 자기 일행들은 그런 소요 사태 중에 중국 본토 들어가는 걸 말렸는데, 나는 당당하게 그때 중국 땅에 들어가서 미국 역사를 가르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언 이후 한 언론에서 이 팀 왈츠가 천안문 사태 그 당시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출국을 예정한 그 비행기표 예매하고 이런 시점도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6월이 아니라 8월경이었다고 이렇게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팀 왈츠가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냥 날씨가 그때 더웠어서 나는 그때가 그때인 줄 착각했다고 또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것도 또 평행이론인가요? 아니 어떻게 인종도 백그라운드도 캐릭터도 전혀 다른 한미 정치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매칭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이거 진짜로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꼭 그 미군 철수 외치고 자주국방 외치는 반미주의자들이 뭐 미제, 아이폰이나 뭐 나이키 같은 거에는 또 환장을 하고요. 또 자기 자식들은 무조건 미국에 유학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는 그 흑인들이 자기들은 뭐 평생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흑인인 거를 나는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렇게 꼭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꼭 성공하고 돈 벌면은 백인 여자 만나고 결혼도 꼭 백인 여자들이랑만 하잖아. 이거 하면서 또 이거 노딱 붙을라? 여기서 흑인이라는 표현은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아니 본인들이 우리는 블랙 피플, 블랙 파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블랙 피플이 한국말로 흑인이지 뭐 흑미밥이야? 블랙 피플이 그럼 뭐 달마시안이냐고. 너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nope. 어른 안 계세요 라고 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가만히가 아니라 최대 128만원 보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거 아시죠?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렌탈 최대 30만원,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에
만약에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표고속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저같이 컴맹인 사람도 전화 한 통화로 제가 이거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까지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완전히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연준 FOMC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를 소화하느라고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역시 정치권도 오늘 정신없는 하루였을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반면에 2차 전지랑 바이오는 오늘도 역시 암울한 그런 하루였는데 뭐 금양을 비롯한 중앙첨단 소재, SKC 그 종목들은 역시 공매도 재개 시에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이 미리부터 나면서 주가가 또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 이제 바이오에서 그놈의 삼천댁 그리고 잼 백수 이런 데는 또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누가 제보를 해주셨는데 요즘 그 경제연구소 유튜브에 그놈의 이제 빅뱅 폭발 그리고 탐방에 이어서 요즘은 리밸런싱이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다 물린 사람들이 이게 다 리밸런싱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또 고점에서 바이오로 갈아탔는데 결국 이게 또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는 개떡같이 또 말도 했지만 그걸 또 개떡같이 알아들어서 이런 사단이 나는지 참 정말 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아무리 리밸런싱이 뭐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해도 그런 주식 장사치 한번 손탄 종목으로는 백날 리밸런싱이든 풍차 돌리기든 해봤자 결국은 싼다라박 머리끄덩이만 잡다가 망한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요즘에 로또 당첨되면은 멀쩡한 부부도 서로 이혼 소송하고 갈라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돈이 되는 정보를 그냥 남한테 알려주겠냐고요. 그거는 그냥 설거지 대상이 필요해서일 뿐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고라니. 자, 어쨌든 이제 3월도 하순으로 넘어간 이 가운데 현재 정치권도 지금 양쪽 진영 간의 갈등이 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선고가 원래 이번 주 금요일로 다들 예상했는데 결국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이계에서는 지금 완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늘어질수록 이게 안 되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헌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속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크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지난 그 윤 대통령 그 탄핵안 관련해서 뭐 법정 증언 뭐 그런 거는 심리 같은 게 완전 속행으로 진짜 뒤에서 누가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 마냥 그렇게 내달려 놓고 갑자기 여기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내막이 뭐냐. 누가 봐도 이제 뭐 수상하다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작년 12월 그 비상계엄 초기부터 체크해왔던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를 보겠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 바로 이 베팅의 주제는 윤 대통령이 4월 전에 탄핵당할 가능성인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밤에 갑자기 여기서 수직 낙하가 나오다가 결국 탄핵 가능성이 지난 비상계엄 이후 최저치인 40% 초반대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런데 중간에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N자형으로 하락하면서 지금은 사상 최저치 수준인 3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1박 2일 만에 완전히 3분의 2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80% 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은 결국 탄핵된다는 거에 베팅을 했다가 지금 그게 절반 이상 날아가서 결국 절반도 안 되는 36%의 사람만이 탄핵 인용에 돈을 걸었고 반대로 64%의 사람들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돈을 걸었다는 뜻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돈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비상에 걸릴 만도 해요. 자, 그 다음 오늘 우리 K증시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하루 더 HLB라는 그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바이오 업종 전체는 물론이고 코스닥 투심 자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두 번째 도전 즉 재수라는 점.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낙방했을 때 바로 하한가 가고 또 그걸 핫다 한다고 또 막 전국 단타 선수권 대회가 열려가지고 두 번째 날 하한가 풀렸다 또 물렸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K바이오 전체 투심이 동반으로 나락을 갔던 적이 있죠. 역시 이제 바이오는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론이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배를 한 거죠. 거기다 또 이제 그동안 진양곤이라는 그 회장 한 명의 어떤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던 만큼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하다는 그런 심리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지난 주총 때 그 사진인데 이 두 형님들 보면 그냥 제 주변에서 제가 평소에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선배들 그런 평범한 분들인데
아니 이분들이 과연 두고두고 이불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인생의 길이 남을 배팅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본인들은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죄송하게도 또 평행이론인데 그 CNK 있죠.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로 상폐됐던 그 주주들이 떠오르는데 한겨울에 그 딸기랑 한라봉 사다 주고 힘내라고 사기든 뭐든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응원했던 그 사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평행 이론이라고 부르면 제가 HLB도 꼭 뭐 그렇게 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나의 그냥 연상작용에서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 HLB 현수막에 보면은 K바이오 120년 역사를 새로 쓴 HLB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당시 이제 CNK도 반만년 역사에 자원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자원 부국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CNK 응원합니다. 요것도 참 어감으로 치면은 비슷한 톤이죠. 근데 이 CNK가 이제 뭐의 약자였냐? 바로 그 코코 엔터프라이즈. 여기가 무항생제 돼지 고기 유통하던. 그래서 코코 엔터프라이즈 줄여서 CNK고. 그다음에 그럼 HLB는 뭐냐? 여기는 이제 원래 구명보트 만들던 현대 라이프보트의 약자라서 HLB입니다. 하여튼 이 HLB 정기 주총이 그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번에 진짜 큰 경사가 날지 아니면 큰 사단이 날지 또 현수막에는 어떤 문구가 등장을 할지 벌써부터 좀 쫄리네요. 그 연예인 소지섭도 여기 12로 10억 투자했는데 뭐 그래도 12는요 주가 떨어지면 그냥 원금에 이자 조금 받으면 되니까 그야말로 원금 보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용 풀미소 땡긴 개인들하고는 아예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역시 뭐 연예인 걱정은 정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동안 그렇게 밥 먹듯이 진짜 IR을 했는데 외부 투자자금 유치는 제대로 된 것도 없었고 전부 그냥 사채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이제 매자니들만 몰려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IR을 그렇게 또 많이 했는데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에서 제대로 된 리포트 한 장 안 나왔어요. 목표가 투자 의견 제시 또한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안에도 개인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스탁론 막 미친 듯이 땡기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은 대차장고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또 평행이론 아닌가? HLB 말고 제가 지금까지 경고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K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오버랩 되는 데가 또 있네요. 나는 지금까지 IR 그렇게 많이 다녀봐도 하여간 그런 주식 장사치들 붙은 그런 종목들은 IR 행사장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효도잔치 내지는 그 노인회관에 옥장판 팔고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제가 그놈의 주식 장사치들을 악질이라는 거예요. 맨날 잘난 척으로 혼자 다 하면서 왜 정작 돈 빨아먹는 거는 그런 저학력 고령층 어르신들의 회원가입이냐고. 지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아예 월스트리트에 진출해서 헤지펀드로 승부를 보든가 아니면 사고를 쳐도 빌황처럼 그렇게 유태인 자금을 털어먹든가 그래야지. 약간 현재까지 여의도 증권가에 알려진 바로는 미국 FDA 통보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6시까지인데 HLB에서 이제 공고를 낸 게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냐. 다만 공개를 내일 새벽으로 잡는 거 아니냐. 그것도 진양곤 회장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여의도의 풍문이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금요일 발표, 금요일 공시 이런 게 다 뭔지 아시죠? 왜 바로 주말을 앞두고 그런 걸 까겠어요? 만약에 좋은 거면 월요일 날 까야 화수목금 계속 오를 수 있을 텐데 주말에 깐다? 이거는 조금 수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건 오직 주주들 뿐입니다. 왜? HLB는 이미 강남 노른자 위 땅 한복판에 그 정말 학동역 7번 출구 앞에 사옥도 마련했고요. 흔히 말하는 완전 역세권에다가 진짜 강남 한복판이야. 원래 웨딩홀 건물이었는데 이걸 이제 인수한 주체가 특수 목적법인으로 세운 H밸류 에셋이고 여기 대표는 진양곤 회장의 처남입니다. 그럼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냐? 바로 HLB,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HLB 글로벌 이렇게 5개 회사에서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으로 설립했는데 그럼 이 1000억대 건물을 현찰 박치기로 샀냐? 그럴 리가요. 하나은행에서 담보대출 760억 받고 그 다음에 HLB에서 110억을 금전 대여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꼴랑 130억은 앞에 말한 5개 회사에서 그동안 뭐 유중, 12BW로 걷어들인 사업자금 갖고 있던 거에서 객출을 한 거죠. 고라니.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유럽계 나티시스가 트럼프 관세 갑질 절정이 4월 2일이 될 것으로.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호 관세라 상대국에서 먼저 무기를 내려놓으면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중국의 경우는 지금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기를 내려놓기는 힘들 거다.
결국 그러면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까지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범위를 확대할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생산 기지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이전하는 것. 근데 이 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 국가라고 보네요. 대신에 철강 및 알루미늄 보편 관세 부과 시 이 베트남과 한국은 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현재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관세로 베트남과 한국이 버티고 있지만 미국 관세의 역풍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한국이 제일 큰 피해,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인도랑 싱가포르가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4월 2일 기점으로 한국 경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원화는 소폭 강세, 그러니까 환율은 소폭 하락, 그 대신에 수출 증가세는 유지, 그 대신 이제 자동차 관세가 제일 큰 리스크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및 반도체 분야는 FTA로 일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반면에 이제 조선업은 오히려 미국의 중국 조선업 규제하고 미국 그 군함 교체 비즈니스 이런 걸로 반사 이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 개별 종목 관련해서 JP모간이 최근에 K 은행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긴장 속의 거시경제 우려, 그다음 최근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에다가 일부 건설사 관련 PF 부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점, 거기다가 비상계엄과 그 탄핵 국면이 연장되면서 불확실성도 좀 지치게 만들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조기 출범할 경우에는 그 밸류업이나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의 기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올 하반기에는 주로 대형 은행 그룹 중심으로 주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단기 조정은 K은행주 진입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호도 순으로 하나금융, 신한금융, 그 다음에 KB금융 순으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보면 하나 9만원, 신한 8만원, KB금융 12만원, 여기까지 비중 확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에는 IBK 기업은행, 여기 목표가 17,000원,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12,000원,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중립인데 카카오뱅크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유일하게 비중 축소는 DGB 금융그룹, 여기 목표가는 8,000원으로 고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이 LG에 대해서 지난 LG CNS 상장으로 여기 이제 지주사니까 당연히 지분 가치가 희석돼가지고 이전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 LG의 밸류업 전략도 가치 창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깎고 목표가는 6만 3천원을 콜했습니다. 뭐 당연지사라고 보고요. LG CNS 상장 이후로 뭐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52주 신저가 6만 6천원도 깨지고 6만 3천원이 가야 목표다.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가 삼성생명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했는데, 먼저 이제 불케이스, 즉 최상위 시나리오는 목표가 11만 5천원 나오는데, 이거는 금융 계열사에서의 이익 기여 증가, 그 다음에 자본 효율성 개선 및 주주 환원 증가로 이익 개선, 여기다 또 소비 심리 회복 및 경쟁 완화로 유지율 향상까지 보태질 경우 그야말로 최상위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 즉 기본은 목표가가 9만 7천원. 반면에 베어 케이스, 즉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해지 환급금 증가로 보험 이익률 악화,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축소될 경우 목표가 7만 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 대해서 HSBC가 새로 출시된 독립 쇼핑 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로운 수수료 정책으로 커머스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매출 16%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네이버 목표가를 기존 29만 원에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그 다음에 이제 UBS에서는 지난 1월에서 2월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11% 감소. 이 중에서 NC소프트의 리니지 IP 시장 점유율은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 그럼에도 향후 리니지 M의 시즌성 업데이트와 홈커밍 컨텐츠로 인해서 3월에는 소폭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온 목표가가 14만 8천원에 투자 의견 매도.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현재 높은 이익률 수준에서 성장 둔화 우려가 있어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깎고 목표가 40만 6천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인데요. 벌써부터 떨리는 이벤트가 바로 내일 아침 개장 전에 반드시 그 HLB의 미국 FDA 승인 여부가 나올 텐데, 여기에 따라서 검은 금요일이 될지 뭐 어떨지, 뭐 비단 그 HLB 주주가 아니더라도 바이오 업종 주식 가진 개인 투자자들 전체가 벌써부터 떨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미국 증시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래서 FMC라는 변동성의 파도는 우리가 내일까지 좀 확인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도 우리 K 증시는 내일 신규 상장 종목이 또 있는데, 바로 신플랫폼, 그리고 이제 공모 청약도 있는데, 이거는 나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정부 발표는 중증 외상센터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확대.
아니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진짜 그 의대를 못 가서 한이 맺혀서 귀신이 된 인간이 살풀이를 하는 건지 뭔지 도대체 의료 정책이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여간 이거 증시에서 뭐 원격 진료 이쪽 테마가 주인공인데 중증 환자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 전에 그 골든타임에 원격으로라도 하여튼 빠른 처치를 하는 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것도 의료계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 내일이고요. 우리 정부도 당연히 공식 행사를 갖습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새벽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하고 글로벌 물류대장주 페덱스의 실적이 나오고요. 또 내일 그 연준 내 서열 3위인 뉴욕 연은총재 존 윌리엄스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토요일이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또 잡혀 있는데 이번에 뭐 트럼프 정권 취임에 따른 안보 관련 사안들도 주제에 올라와 있지만 특히 이제 한중일 3국 간 인적 교류 촉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의 공동 대응이 이번에 논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국제결혼 관련주가 증시에서 뭐가 있죠? 뭐 이걸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한류가 더 많이 알려진다고 하면 K-뷰티? 아니면 뭐 온라인 취업 이쪽? 그것도 아니면 이런데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의 소외감은 더 커져서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펫 산업? 혹은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때마다 양쪽 친정 본가 막 다니려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항공주?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네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나. 심지어 펫 산업까지 내가 고라니인데 뭐 무슨 반려동물 내가 키우겠냐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pet.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유기였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